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 하나 있는 워킹맘입니다. 이혼해서 한부모 가정이고요. 이혼은 6년 전쯤 했어요. 친권까지 다 가져와서 아이에게 이제 아빠는 없지만 오히려 전보다 지금이 여러모로 나아요. 있어도 없느니만 못했던 남편이자 아빠. 언제 싸움이 터질지 몰라 불안했던 예전 가정보다는 저와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지금이 제 딸아이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엔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18평 빌라에 살았었지만 지금은 32평 신축 아파트에 살면서 환경적으로도 많이 여유로워지고 좋아졌거든요. 남들 울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이혼할 때 저는 깔깔 웃으며 법원 나왔네요. 그런 저에게 전 남편과 전 시댁은 무릎에 빵꾸가 나도록 빌고 또 빌었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를 돌봐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소방 공무원이었던 전 남편과 1년 정도 연애하다 결혼했어요. 지방에서 살고 있었고 저는 시내에 작은 옷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에 1회 정도 새벽에 서울에 가서 옷을 떼다가 파는 형식으로 가게를 꾸렸고 아이 옷도 30% 정도 매장에 비치해 뒀었는데 예쁘고 실용적인 옷들이 많아서 그 지역 엄마들이 제 가게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단골이 정말 많았습니다. 8평짜리 가게에서 아이 들쳐업고 장사하면서 어느새 남편보다 제 수입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일을 관두고 싶어 하더라고요. 남자들 로망이 셔터맨이라면서요. 제가 돈을 좀 만지기 시작하니까 자기는 이제 일 그만하고 집에서 쉬면서 아이 보고 집안 살림하면서 저를 서포트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남편은 집안일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소방관이 힘들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양말 하나 세탁 바구니에 넣을 힘도 없겠습니까? 그건 전부 의지에 달린 거죠. 남편은 문 열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야말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양말도 아무데나 벗어놓고는 그야말로 자기 몸만 겨우 씻은 채 침대와 한 몸이 되어 몇 시간이고 핸드폰만 봤습니다. 아이 낳기 전에는 그래도 방바닥 머리카락이라도 치우는 신용이라도 하더니 아이 낳고 나서는 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아도 거의 제가 다 했고 밥, 설거지, 빨래, 청소 등 모든 가사일도 제가 다 도맡아 했어요. 안 싸웠냐고요? 당연히 엄청 싸웠죠. 치고 받고만 안 했을 뿐이지 징그럽게 많이 싸웠습니다. 달래도 보고 칭찬도 해줘가며 남편을 개조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늘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상사 없이 일하는 너 같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 게다가 난 공무원이라 나중에 연금도 나오는 몸인데 이런 내가 집에 와서 집안일까지 해야 되겠어? 라고 하더군요. 나는 노는 줄 알아? 출퇴근 시간만 자유로울 뿐이지 나도 아이 등하원 시키고 나면 반나절 내내 가게에 붙어있고 집에 오면 밀린 살림하느라 엉덩이 붙이지도 못해.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에 밤새가며 서울 갔다 오는 것도 너무 힘들고 우리 엄연한 맞벌이야.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만 편하게 쉬어? 내가 쉬어야 밖에서 일을 하지. 그럼 관두게 해주든가. 너 돈 많이 번다고 유세 부리냐?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집안일도 더 하고 애도 더 보는 게 맞지. 뭐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결혼 네가 하자고 한 거잖아. 애도 네가 갖고 싶다고 했고. 그러면 네가 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니? 남편은 싸움 마지막에 늘 이런 식으로 제 입을 막아버리곤 했습니다. 네. 제가 남편한테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사실이었거든요. 아이를 갖고 싶은 것도 저였고요. 등신 천치 같아 어린 시절에 제 싸더구를 때리며 정신 차리게 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연애할 때 남편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빨리 가정도 꾸리고 싶었고요. 남편이 저에게 정말 잘해줬었거든요. 저는 연애할 때 차문을 열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남편이 공주님 대하듯 차문을 열어줬고 저를 데리러 와주고 또 데려다주고 연애할 때는 어디 따로 볼 일이 있어도 절대 택시나 버스를 못 타게 했었네요. 휴가를 써서라도 본인이 자청해서 기사 노릇해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이제는 저더러 운전하라 핸들 맡기고 옆에서 코 골며 자고 있었네요.
결혼하자마자 돌변한 남편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아이를 낳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도 갖자 한 건데 제 착각이었네요. 혹시라도 아이가 아빠한테 애착을 가지면 피곤해질까 봐서인지 대꾸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저한테는 잘 안 해줘도 참을 수 있지만 아이한테 그러니 정말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낳고 진짜 많이 싸우게 된 거예요. 살림도 안 해, 육아도 안 해. 심지어 저도 돈을 버는 입장인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싸웠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참견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힘든 거 모르니? 집에 오면 좀 마음이라도 편할 수 있게 네가 도와줘라.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소방 공무원이잖니. 얼마나 힘들어? 어머님, 저도 그거 잘 알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이런 얘기 하고 싶진 않지만 어머님, 남편 동기들도 제 남편더러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요. 해도 너무 심하다면서요. 솔직히 그 말이 맞죠. 70, 80년대 남편들도 아니고 어떤 남자가 이렇게 살아요. 게다가 부인도 일하는데. 뭐라고? 너 지금 내 앞에서 우리 아들 험담하는 거니? 이래서 친정 없는 며느리는 드리는 게 아닌데 네가 제대로 배워먹질 못해서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는 거야. 돌아가신 너희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가슴을 치고 계시겠니? 시어머니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본인 아들의 치부가 드러나면 질세라 제 친정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한없이 침잠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친정이 없거든요. 친정 아버지는 저 어릴 때 도박 빚이 너무 심해서 엄마가 그거 갚아주시다가 결국 못 참고 이혼하셨어요. 그때가 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빠가 집에 있는 돈을 야금야금 다 가져가려고 하셨고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학원비랑 한약값만은 사수하려고 하셨대요. 제가 아토피가 심했었는데 여기저기 돌고 돌다가 피부 개선으로 유명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은 이후로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그 한의원에 버스를 1시간 정도 타고 가서 약을 지어오곤 했었는데 그 약값만 한 달에 25만 원 정도 했었다고 들었어요. 집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한약값이랑 제 학원비 15만 원만큼은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모았다가 내주시곤 했습니다. 물론 아빠의 도박만 아니면 집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아빠가 집까지 날리면서 가게가 기울어졌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아빠가 도박으로 빚을 진 상황에서 제 학원비와 한약값까지 손대려고 하자 엄마가 이제는 못 참겠다며 이혼을 하셨어요. 아빠는 그 이후로 아예 연락이 끊어져서 뭐 하고 사시는지도 모르고요. 저도 궁금하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엄마랑 단둘이 살았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사고가 나서 병원에 한 달 정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엄마가 유언으로 꼭 좋은 사람 만나서 안정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마지막 말을 지키려고 저도 나름 노력한 건데 역시 엄마처럼 남자 보는 눈이 바닥인 건지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니 이렇게 농담도 할 수 있네요. 아무튼 고르고 골라 결혼한 사람이 결국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게다가 저에게 친정이 없다는 사실은 제 시댁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기에 충분했나 봅니다. 저는 사랑받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나름 노력한다고 했는데도 제가 참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이렇게 재도 저렇게 재도 제가 한참 모자란다며 앞에서 대놓고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깝다라고 혀를 끌끌 차셨죠. 시댁에는 결혼 안 한 손아래 신우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신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추석에 가게도 문 안 열 텐데 왜 이렇게 시댁에 늦게 와요? 우리 엄마가 전 다 붙였잖아요. 언니 일부러 그랬죠? 언니는 친정도 없으니까 명절 연휴 첫날부터 우리 집 와야죠. 아가씨, 오빠가 당직 근무인데다 우리 애기도 미열이 나서 지켜보다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매번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번 연휴만 하루 늦게 온 건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세요? 당연하죠. 애 아프다 이런 거 다 핑계예요. 그러니까 마음충 소리나 듣지. 해야 할 일은 딱딱 해야죠. 어떻게 나이 드신 시어머니가 전을 부치게 만들어요? 나는 결혼하면 언니처럼은 절대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제가 가게 하는 것에 얼마나 입을 대는지 언니, 그렇게 하면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요. 가격을 좀 더 올려서 파시라고요.
무슨 자선 사업 하세요? 어차피 다 동네 단골 장사인데 그렇게 터무니없이 가격 올리면 손님 다 끊겨요. 아가씨 걱정해주는 거 고맙지만 저도 나름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어떻게 장사를 그렇게 하지? 라고 하더군요. 정작 신우는 사업은커녕 제대로 된 직장 한 번 반년 이상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좀 다니다가 이게 힘들어 관두고 저게 힘들어 관두고. 제가 이혼할 때가 신우 나이 36인가 그랬는데 그때까지 남자랑 제대로 연애도 해본 적 없고 백수였어요. 그러면서 툭 하면 저한테 남자한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사업은 이렇게 해야 한다. 어쩌고저쩌고 어찌나 훈수를 두던지요. 그런 신우를 시모는 말리기는커녕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더라. 들어서 나쁠 거 없어. 네 신우 말 귀담아 잘 듣거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하나밖에 없는 신우 좀 잘 챙기라며 용돈까지 매달 10만 원씩 챙겨주라 화까지 내시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양가에서 돈 한 푼 지원 못 받고 결혼했고 남편은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6천만 원에 나머지 대출받아 신혼집 빌라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차 욕심이 많아서 3년에 한 번씩은 신차로 바꾸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마이너스로 좀처럼 살림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당신 아들이 차에 욕심이 많아서 헛돈 쓰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 제 욕이 되더라고요. 너는 네 남편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니? 차 사고 싶어 한다고 그때마다 바꿔주면 어떡해? 어머님, 아시잖아요. 차 바꾸는 거 제일 반대하는 건 저예요.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차 안 바꾸면 공무원 관두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걸 어떡해요. 이번에는 본인이 투잡이라도 뛰겠다는데 그러라고 했어요. 뭐? 투잡? 아이고 이 화상아. 어떻게 또 네 남편이 투잡 뛰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있니? 이래나 저래나 네가 문제다. 처음부터 네가 잘 좀 휘어잡고 살았어야지. 에휴 또 쓸데없는데 돈만 나가게 생겼네. 라고 하시며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말로는 저더러 자기 아들 좀 잘 휘어잡고 살라고 하시지만 막상 제가 정말 휘어잡고 산다면 눈 뒤집혀서 난리치실 분입니다. 본인 아들이 직장에서 일 마치고 오면 집에서 푹 쉬게 하는 게 아내의 도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시어머니 본인은 시아버지 생전 살아 계셨을 때 일 시켜먹지 못해 안달이셨대요. 정말이지 못은 그 자체였던 분이고 시댁 식구들 모두 제 편은 단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라 저는 굉장히 학을 떼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외가 쪽에서 재산을 정리하고 있던 와중 선산 하나가 남았었다고 하네요. 저희 쪽이랑 거리가 수백 킬로 떨어져 있었고 먼 친척 쪽이 임시로 명의만 갖고 있던 사연 깊은 선산이 외삼촌 돌아가시면서 정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이 얽혀서 그게 저희 엄마가 받기로 구두로 정해졌던 산이었는데 이번에 세금 문제로 이것저것 처리하다가 수면 위로 올라온 산이라더군요. 그러다가 친정엄마가 유산을 많이 못 받으셨던 걸 외가 쪽에서 많이 안타까워 하셨던 터라 그 선산을 저한테 넘기자고 얘기가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부랴부랴 외가 쪽으로 가족 회의하러 몇 번이나 오갔었고 결국 제가 일정 부분 조건부로 그 선산을 받기로 했습니다. 선산에 있는 묘지는 안 그래도 자제분들이 관리가 힘들어 몇 년 안에 이장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그 후에 팔든 소유하든 제 뜻대로 하면 되는 일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산 가치가 당시 1억 조금 넘는다고 들었어요. 별로 크지도 않은 산이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별 가치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세금 제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몇 천만 원 손에 쥐지도 못할 산이었고요. 그래도 제 명의로 부동산이 생긴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벅차오르더군요. 남편이 처음에는 너무 흥분하며 좋아하더니 여기저기 전화 걸어 그 산에 대해 알아보다가 별로 돈 되는 산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비꼬면서 똥산 받았다고 놀리더군요.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디어 며느리 덕 좀 보는 거냐 하며 웃음꽃 만발하더니 나중에 아들한테 얘기 듣고 나서는 시큰둥해 하면서 역시 그럼 그렇지 하는 반응이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은 뭐라도 있나요? 물려받은 땅 한 평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황당하더군요.
그런데 1년 정도 후에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겼어요. 자세히 말하면 신상이 공개되니 세세하게 말하진 못하지만 제 산과 멀지 않은 분지에 지 자체에서 처리장 비슷한 걸 짓게 되었대요. 그 과정에서 특수 도로를 내야 하는데 그게 제 명의 산 쪽으로 터야 한다고 긴급하게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다 보니 10에서 12억 정도로 시세가 올랐고 저는 관계자들이랑 주에 2, 3회 통화하며 그 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래나 저래나 세금 제하면 제 수중에 8에서 10억 정도는 들어오게 된 거였어요. 사실을 알고 시댁에서 그야말로 잔치를 벌이더라고요. 상속받은 땅이 잭팟 터진 건 전데 왜 시댁에서 그렇게 자기 일처럼 좋아하는지 평소에도 저를 자기 집 식구들처럼 아껴줬으면 몰라요. 제가 몸이 아프거나 힘들다고 할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이런 일엔 자기네 식구 잘 된 것처럼 좋아하더군요. 언니 정말 잘 됐어요. 진짜 대박이다. 세아가 어쩜 일이 이렇게 잘 풀린다니? 난 그 산이 이렇게나 같이 있어지게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네. 잘 됐어. 이게 다 남편 잘 만난 덕분이야. 여자가 일이 잘 되는 건 다 결혼을 잘해서 그런 거래.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승승장구 하나보다. 너 가게도 잘 되는 것 좀 봐. 다 네 남편 잘 만난 복이 있어서 그런 거지. 라고 하며 가만히 숨만 쉬고 있던 제 남편이 칭찬받는 꼴이 되더군요. 황당했습니다. 아무튼 개발 계획은 5년 뒤에 이뤄질 계획이었고 산 매매는 내년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며 법원이며 여기저기 일 처리하느라 너무 바빠서 남편한테 아이를 좀 맡기려고 하면 내가 애 봐주면 내 몫으로 반 좀 떼주나?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애는 당연히 아빠랑 엄마랑 같이 보는 거지. 당신 일할 때 내가 우리 애기 보잖아. 그건 당연하고 이런 건 당연하지 않니? 나는 출퇴근하는 직장인이고 내가 휴가까지 써가면서 애를 봐야겠냐? 그럼 어떡해. 법원이 주말에 열리는 것도 아닌데 하루 정도 시간 좀 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무튼 넌 산 팔면 무조건 나한테 반 떼줘야 돼. 하면서 웃는 남편이었습니다. 정이 점점 떨어지더군요. 설상가상으로 아직 산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차를 또 바꾸겠다면서 자동차 대리점을 매일같이 들락날락 거리더라고요. 심지어 눈도 높아져서 비싼 차를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1억 2천짜리 차를 보더니 나중에는 3억 넘는 슈퍼카를 알아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한테 돈이 적어도 4억을 생길 텐데 그 정도 차도 못 모냐며 화를 내더군요. 4억? 4억이 당신한테 왜 생겨? 왜 생기긴. 당신 산 팔면 나한테 반띵 해주기로 했잖아. 그거 이거저거 세금 제하면 내 앞으로 적어도 4억은 떨어지겠던데? 뭐라고? 진짜 김칫국 제대로 마시고 있다. 당연히 우리 집 사는 게 먼저지. 지금 우리 전세 살고 있는 거 몰라? 우리 애 학교 다닐 학군지 알아봐서 아파트부터 사는 게 먼저지. 그 다음에 차를 사주든 말든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뭐라고? 차를 사줘? 너 수중에 돈 들어올 일 생기니까 드디어 돌아버렸니? 네가 뭔데 사준다 만다야. 너 그거 법원 가면 어차피 남편한테 반 주게 돼 있어. 내가 다 알아봤어.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은 정말로 차를 살 기세였고 심지어 지금 사야 싸다며 일단 대출받아 사겠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엄청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댁에서도 알게 되었고 크게 다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극대노하면서 저희를 호출하더군요. 처음에는 차를 또 바꾸겠다는 본인 아들을 타이르는 듯 하더니 이내 화살을 저로 돌리며 너도 잘못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게 전부 네 돈은 아니지. 네가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아들이 억하심정이 생겨서 더 차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니?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집이 먼저죠. 어떻게 저희 살림에 3억이나 되는 슈퍼카를 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큰 돈은 제가 관리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손에 돈 들어오면 차부터 바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랑 살림 생각하는 건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그게 아니다. 그건 네 돈이 아니라 부부 공동의 돈이지. 그리고 너는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자리 못 잡은 신호가 있는데 그건 눈에 안 보이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신우가 다니는 회사가 잘 안 맞아서 지금 직장을 못 구하고 있지 않니?
나이도 많이 차고 그래서 새 직장 알아보기도 어렵고. 그래도 애가 계획적이라 이것저것 자격증은 따는 모양인데 이번에 바리스타를 땄다고 하더라. 카페 알바 알아본다는데 아니 30 중반이 훌쩍 넘어서 알바를 하겠다는 게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말이야. 어머님, 저도 지금 가게 내기 전에 알바했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너랑 우리 애가 같니? 우리 애는 남 밑에서 일 못하는 성격이란 말이야. 얼마나 마음이 여린데. 그 말에 코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마음 여린 사람이 저한테 막말하면서 상처 주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딴 데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이 본인 아들을 바라보며 이러더군요. 아들, 차는 이제 그만 바꾸고 그 돈으로 네 여동생 카페나 좀 내줘라. 그 말에 남편도 길길이 날뛰며 내 돈인데 왜 동생한테 주려고 하냐며 투닥투닥 하더라고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말이에요. 시모랑 남편은 그렇게 제 3판돈으로 차를 살 거네, 딸 카페를 내줘야 하네 시비를 가리며 침까지 튀기더군요. 그러더니 시모가 저한테 편들어 달라는 식으로 너도 네 남편 차 바꿔주기 싫지? 그치? 그러길래 제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니 환하게 웃으며 그럼 신우 카페 내주는 걸로 알겠다며 본인 선에서 얘기를 끝내더군요. 어머님, 어떻게 결론이 그렇게 끝나요? 저는 아가씨 카페 내드릴 생각 없어요. 아껴뒀다가 제 딸한테 남겨줘야죠. 제 딸이 먼저예요, 저는. 라고 했더니 시모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어떻게 신우 생각을 조금도 안 하냐면서 저더러 정신이 빠졌네. 그러고도 옳게니 뭐니 하면서 역시나 친정 없는 티를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꼭 낸다며 제 심기를 마구 건드렸어요. 저도 더 참기 힘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남편까지 덩달아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저를 한 대 때리려는 듯이 우리 엄마한테 막말하지 마라 이 미친년아! 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두 모자가 쌍으로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자기보다 돈 더 번다고 무시할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이번 기회에 이혼하라고 난리더군요. 그러면서 이혼하면 어차피 반띵이라면서 산을 팔자마자 이혼을 할 거라고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정말 그때 모든 이성의 끈이 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마자 시모랑 남편이 놀란 듯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 결혼할 때는 친정이 없었기 때문에 큰 외로움을 느껴왔어요. 그래서 제 딸한테만큼은 엄마 아빠 둘 다 있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길 누구보다 바라왔고 그걸 잘 알고 있는 시댁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그걸 약점처럼 사용하던 사람이었죠. 본인이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아도 제가 절대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입으로 이혼하자는 얘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남편이 욱해서 이혼하자고 몇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혼은 안 된다며 빌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처음으로 이혼하자고 했더니 충격이 어지간히도 컸나 보더라고요. 둘이 그렇게 아무 말 없이 토끼 눈을 뜬 채 저를 바라보더니 이윽고 미쳤다며 정신 차리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정말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법원 가서 서류 가져오겠다고 차에 탔고 남편이랑 시모가 버선발로 달려나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시동 걸어 아이 둘 쳐안고 법원으로 달려갔고요. 가자마자 거기 구비되어 있는 이혼 서류들 종류대로 다 갖고 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랑 남편이 뒤늦게 도착해 얼굴이 허해져가지고 저한테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에 있는 서류들을 막 뺏고 난리가 나서 아이가 한 차례 울었습니다. 아이 우는 거 보니 저도 눈이 더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제 아이 몸에 손 조금이라도 대면 바로 경찰 신고하겠다고, 그러면 당신들 이혼할 때 더 불리하다고 소리쳤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슨 헛소리냐고 뭐라 할 텐데 보는 눈들이 많으니 뭐라 못하더군요. 그렇게 집 오자마자 저는 서류 작성했고 뒤늦게 집에 들어와 흥분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는 남편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혼 생각 있어 없어?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는 죽어도 이혼 못하겠다고 하대요. 오케이, 알겠다고 하고 바로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어차피 협의 안 해줄 것 같아서 이혼 소송 준비했고 저는 남편이 그동안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육아와 살림을 전적으로 저에게 미룬 점, 그동안 차 자주 바꿔서 가게에 해를 끼친 점, 시댁 식구들의 폭언에 의한 스트레스 등 수많은 유책 증거를 준비해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 쪽에서는 당황하더니 이윽고 질세라 자기네들도 변호사 구해서 맞서더라고요. 어떻게든 산을 팔기 전엔 이혼 안 하려고 질질 끌더라고요. 그런데 산 팔고 나서 이혼해도 남편 쪽엔 돈 넘어가는 거 없어요. 그쪽 변호사도 잘 알 텐데 모르는 척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자세히 다 말할 순 없지만 정말 진흙탕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헤어진다는 슬픔보다는 빨리 이 일이 마무리되어서 마음이 편안해지길 바랄 뿐이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소화도 안 되고 머리에 새치도 급격하게 늘더군요. 아무튼 결국 제가 승소했어요. 제가 친권도 다 가져왔습니다. 양육비 안 주겠다고 하길래요. 전세금도 제가 다 빼왔고 남편은 자기가 가져온 컴퓨터 한 대 달랑 겨우 챙길 정도로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어 이혼하게 되었고 위자료 1,200만 원에 차 할부금 4천만 원의 빚까지 남편이 다 가져가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빌더군요. 그런 일들이 다 너에게 상처였니? 그런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이제 너희들 사는 거 일체 관여 안 할게. 그럼 되지 않니? 니들만 잘 살면 나는 바랄 게 없다. 네가 지금 이렇게 이혼해버리면 우리 아들 어떡해. 너 정말 불쌍한 우리 아들 버릴 거니? 걔 지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단 하나도 없는데 굶어 죽으란 소리야? 그렇게 아끼는 아들 어머님이 거두시면 되겠네요. 왜 저더러 그러세요? 저희 이제 남이에요. 저 더 이상 어머님한테 이 말 저 말 대꾸해드리기도 싫네요. 제가 그렇게 차갑게 말해버리니 어머님이 아무 말도 못하시더군요. 남편은 제 앞에서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며 제발 마음 좀 돌려달라 빌었고요. 그게 저희 결혼 생활의 엔딩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씁쓸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10수년간 가스라이팅으로 저는 헤어지고 나서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잘못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심리치료도 받고 그랬었네요.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암흑의 구렁텅이에서 헐떡이며 살았겠죠. 저희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그 유산은 돈뿐만 아니라 제 인생까지 구해준 보물입니다. 전 남편은 직장에 소문이 쫙 나서 아마 재혼은 하지도 못할 것 같고요. 갖고 있는 돈도 거의 없어서 원룸 구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모는 결혼 안 한 딸과 이혼당한 아들 뒤치다꺼리에 매일 곡소리 난다고 들었고요. 이혼하고도 한동안 계속 연락이 와서 아예 전화번호도 바꾸고 사는 곳 서류도 뗄 수 없게 조치해 놨더니 인연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는 산 정리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아파트 구해 좋은 곳으로 이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제 목숨보다 귀한 아이와 단둘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아주 오래오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진정한 친정이자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자신 있게 제 감정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안정적이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희 미친 신우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는데 역시 눈이는 진리인가 봅니다. 똑같이 해주니 부들부들 떠는데 이번 기회에 절연도 하게 되고 저는 너무 좋네요. 제 여동생은 골드미스입니다. 나이는 30 중반이고 결혼은 안 했어요. 사업이 너무 잘 풀려 20대 후반부터 30대 초까지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했고 그나마 사귀었던 남자가 바람을 피워 제 동생한테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인지 제 여동생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잘 되고 재미있어서 굳이 결혼에 대한 열망도 없었고요. 그런 동생이 저는 자랑스러워요. 결혼해 아이를 낳고 아둥바둥 워킹맘으로 사는 저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동생에게 그래 결혼하지 마. 지금처럼 멋있고 당당하게 살아 라고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제 남편 역시 처제가 너무 대단하다며 치켜 세워주는 사람이고요. 단 한 사람, 제 신우는 예전부터 틈만 나면 제 동생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새언니, 현주는 아직도 남자친구 없어요?
아가씨, 아무리 동갑이라지만 존칭을 하셔야죠. 현주가 뭐예요? 그건 제가 부르는 말이죠. 아가씨는 사돈이라고 호칭하셔야 맞는 거예요. 어차피 나이도 같은데 무슨 존칭이에요. 그럼 이제 그냥 현주 사돈이라고 부를게요. 그건 되죠? 아니, 그건 그렇고 아직도 남자친구도 없으면 결혼은 대체 언제 하려고 그런데요? 내가 남자 소개시켜 줄게요. 아가씨, 저번에도 소개시켜준다고 하던 사람이 제 동생보다 10살이나 많은 백수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냈던 거 잊었어요? 제 동생 결혼만 안 했지 돈도 잘 벌고 뭐 하나 빠지는 애 아니에요. 아니,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래도 뱃속에 아이까지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현주 사돈은 결혼 안 하고 뭐 한대요? 아가씨보다 잘 살아요. 됐죠? 이제 관심 안 주셔도 돼요. 그렇게 신우는 제 여동생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건지 말도 안 되는 남자를 갖다 붙이려고 하질 않나. 결혼도 안 한 노처녀인데 돈 많이 벌어 뭐 하냐는 식으로 깎아내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쩔 수 없는 시자라 그런지 제 쪽을 만만하게 보는 시각은 변하지 않더군요. 원래부터 말을 참 밉게도 하던 신우였고 저랑 남편 결혼하는데 예물 예단으로 본인이 나서서 시자짓을 하려고 하길래 신우 때문에 파혼할 뻔한 적도 있어요. 게다가 돈은 얼마나 밝히는지 저희 결혼식 축의금에서 남편 쪽으로 들어온 돈의 반을 달라고 해서 난리가 났던 적도 있었죠. 신우가 결혼을 잘 못했어요. 젊을 때 가볍게 사귀던 남자와 혼전 임신하는 바람에 조건도 제대로 안 맞춰보고 부랴부랴 결혼을 했는데 신우네 남편 쪽은 빚밖에 없는 집안이었고 신우 남편도 돈벌이 제대로 못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어온다고 하던데 그나마도 꾸준히 갖다 주기라도 하면 모를까. 틈만 나면 관두고 그래서 신우가 부업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5식구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 하더군요. 그런 신우가 말이라도 잘하고 착한 사람이면 저도 시조카들 용돈 준다는 셈치고 좀 도와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화난다고 쌍욕한 적도 있었고 제 명품 지갑이 탐난다며 손대서 난리 난 적도 있기 때문에 도통 정이 안 가는 신우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신우랑 사이도 별로 안 좋고요. 안 그래도 남편이 신우 결혼을 엄청 반대했었거든요. 잘 좀 알아보고 결혼하라고. 그런데도 자존심 때문인지 제 남편한테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며 결혼 진행했던 여동생이라 제 남편도 혀를 내두르고 반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도 자꾸 손 벌리고 사고치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는 모른 척하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그냥 대면 꼭 필요한 연락 외에는 잘 안 하려고 했고 시댁에도 웬만하면 신우네랑 안 마주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셋째까지 낳고 나니 더없이 친정이 고픈 건지 명절 내내 본인 친정, 그러니까 제 시댁에 눌러붙어 있더군요. 신우 남편은 명절에도 일하러 간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장인 장모님한테 잔소리 듣고 제 남편한테도 또 한 소리 들을까봐 어색해서 안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시댁 가면 딱 1박만 하고 오거나 아님 식사 2끼 정도만 하고 올라옵니다. 신혼의 아이들이 워낙 많고 정신이 없는 데다 그 집 아이들이 자꾸 저희 애들을 괴롭히고 때려서요. 좀 더 크면 안 부딪히겠지만 지금은 고만고만한 또래라 그런지 트러블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신혼의 애들이 워낙 드세고 입도 험해서 솔직히 저희 애들이 많이 밀려 화가 나요. 시조카들도 그냥 신우 닮은 듯 하더라고요. 어느 명절날 그렇게 시댁에서 모두가 모인 어느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신우가 또다시 제 여동생의 근황을 묻더군요. 그래서 그냥 일 계속하는 중이라고만 말하고 입을 닫았어요. 그런데 저희 큰딸이 고모, 우리 이모 새로 이사간 집 엄청 넓어요. 바로 앞에 바닷가도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하더군요. 제 동생이 오션뷰 끝내주는 아파트로 이번에 이사를 갔거든요. 바로 앞이 바닷가고 해 떨어지는 풍경이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평수도 32평이라 넓고요. 그게 2번째 집이고 다른 지역에도 오피스텔이 하나 더 있습니다. 능력 있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새로 이사한 아파트로 저희 가족 모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바로 앞에 넓게 바다가 보이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조금만 걸으면 해변이 나와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아이들 인상에 깊게 남은 듯 했고요. 그렇게 저희 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기 이모집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신우가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아니, 현주 사돈이 그 동네에 집을 샀다고? 거기 새로 개발되는 곳이라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하며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을 어떻게 샀냐? 융자도 하나 없냐? 어떻게 혼자 사는 여자가 30평대 신축을 구매했냐? 너무 사치 부린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선 넘는 발언들을 하더군요. 그래서 나중엔 대꾸도 안 했습니다. 워낙 질투도 오지랖도 넓은 신우라 입을 열면 열수록 제 기분이 나빠지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그렇게 그 얘기는 끝난 줄 알았어요. 설마 제 여동생 집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죠. 그렇게 몇 개월 지났을까?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고 마침 제 동생 휴가에 맞춰서 동생 집에 놀러 갔다 왔어요. 제 동생 집 앞 해변에서 다 같이 찍은 사진이 다들 행복하게 잘 나와 마음에 들어서 제가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었는데 신우가 그걸 보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해변 보니까 그 신우네 집 근처인 것 같은데 거기 놀러 간 거냐면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숙박비가 안 들어 좋겠다고 부러워하더군요. 자기네들도 애들 데리고 바다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성수기라 웬만한 펜션들 전부 1박에 40에서 50만 원 정도 하니까 어디 움직일 엄두가 안 난다고 하면서요. 게다가 그 집 고모부가 요즘 벌이가 시원찮다고 들었거든요.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갈 만큼 자상하고 가정적인 성격도 아니고요. 거의 신우 혼자 독방 육아하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놀러 갈 때 같이 끼어가려고 하고 그랬어요. 저도 몇 년간은 같이 다녔죠. 그런데 진짜 지갑 한 번 안 열더라고요. 저희가 숙박비 다 내게 하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신혼에는 정말 비싼 메뉴 추가해서 엄청 먹고는 계산할 때는 쏙 빠져요. 뭐 돈이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신혼애한테 돈 쓰기 싫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신혼애 애들이 목이 마르다고 해서 다 같이 편의점에 갔는데 저랑 남편은 주차 문제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워서 저희 애들을 신우한테 맡겼거든요. 그렇게 신우가 애들 데리고 편의점에 갔다 왔는데 저희 애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고모가 저희 애들 음료수는 안 사줬다더군요. 엄마 아빠 오면 카드 달라고 하라면서 자기네 애들 것만 계산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휴가 때마다 혹은 무슨 기념일 있을 때마다 돈 쓴 것만 몇백인데 고모로서 조카들 음료수 2, 3천 원 아까워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그때 엄청 싸웠고 신우네랑 영 끊는다 난리였습니다. 그때 신우가 엉엉 울면서 자기가 요즘 궁핍해서 이성을 잃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서 그냥 넘어갔던 일이 있었고요. 그치만 그 일 이후로 절대 신우네랑 어디 놀러 안 갑니다. 눈치 없는 건지 양심이 없는 건지 그래도 신우는 여름마다 저희한테 컨택해서 같이 어디 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 신우가 저희 놀러 간 곳을 엄청 궁금해 하더군요. 그래서 가보니까 물도 더럽고 민박집이나 펜션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애들 셋 데리고 놀만한 데는 아니었다고 대충 둘러대며 신우 관심을 끊으려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펼쳐진 거죠. 신우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언니, 현주사돈 아파트가 어디예요? 나 그 해변 쪽 왔어요. 네? 아, 거길 가셨어요? 아, 그럼 잘 놀다 가세요. 아니 언니, 아파트랑 동호수 좀 알려줘요. 나 냉장고에 넣을 짐이 많아서 빨리 들어가야 돼. 뭐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신우가 제 여동생 사는 아파트에 가야겠다며 전화로 동호수를 닥달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인가 싶어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제 동생 집을 고모가 왜 가요? 아니, 지금 혼자 산다면서요. 그럼 집도 넓겠고 휴가철에 가족이 좀 쓸 수도 있는 거죠. 오빠네도 저번에 묵었다면서요. 그건 제 동생이니까 그렇죠. 고모는 제 여동생이랑 상견례랑 결혼식 때 본 게 다잖아요. 사돈도 가족은 가족이죠.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해요? 그리고 이런 기회로 더 친해질 수도 있는 거죠. 왜 감추세요? 혹시 현주 사돈 남자랑 동거해요?
난 상관없으니까 언니. 아무튼 빨리 동호수 좀 말해줘요. 지금 집에 있어요, 현주사돈? 아니다. 그냥 전화번호를 저한테 좀 넘겨주세요. 뭐라고요?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 동생 지금 집 비웠어요. 다른 집안 가 있어요. 황당한 소리 그만하시고 거기서 노시려면 정상적으로 숙박 잡고 노시든지 하세요. 이런 일로 저도 당황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끊을게요. 하면서 제가 통화를 그만하려고 하니 신우가 난리를 치면서 남편도 없이 자기 혼자 애새 때리고 무작정 왔는데 지금 성수기라 잘 곳도 없고 당장 김치며 고기며 다 사와서 상하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데 이걸 어쩌냐면서 화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저도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자기는 무조건 제 동생 집에 가서 새밤을 자야겠대요. 그럴 생각으로 숙박도 안 잡고 온 거라면서 무조건 알려달라 하더군요. 집 비웠다면서요. 그럼 비번만 좀 알려주면 되겠네. 아니, 이런 좋은 집에 혼자 살면서 가족들한테 양보할 생각도 없이 분양받았대요? 이런 좋은 바다가 근처에? 현주 사도는 언니랑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화를 할게요. 전화번호 빨리 줘요. 나 급해요. 지금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거 알죠? 어떻게 새언니의 동생 집에 가서 3박을 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저도 없는데. 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아니 사실 나 전부터 기분 나빴어요. 이런 경우는 언니가 먼저 좀 센스 있게 언니 동생한테 말 좀 해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놓으란 얘기예요? 제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제가 저번에 새언니한테 사돈 아파트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쪽으로 저도 휴가 가고 싶다고 말 넌지시 건넸으면 언니가 알아서 언니 동생한테 말을 좀 해놔야죠. 신혼의 가족 좀 휴가 때 묵게 해달라고요. 네? 뭐라고요? 어이가 없는 신우 말에 제가 헛웃음을 쳤습니다.